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이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물론 의문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의문점에 대해서는 제가 해결해 주기도 하고요. 어디 다른 데 보는 학생이 없습니다. 다 자기 모드 안에 있는 과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협동적인 배움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시민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수다로 풀어내는 유쾌한 수학 강연 수다학의 MC 고유경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힘을 합하면 그만큼 쉬워진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강연은 이 속담과 관련이 있습니다. 수학도 협동해서 하면 조금 더 쉽고 재밌게 배울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수학이 이어달리기도 아니고 협주도 아닌데 어떻게 협동을 하라는 거지? 좀 의아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의 강연에 그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의 강연자 모셔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일신중학교 정경희 선생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중학교 수학 수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학부모님께 알려드리고 어떤 내용이 수학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지 그리고 가정에서 수학 공부를 시킬 때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학부모님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협동해서 배우고 배운 것을 함께 나누는 방법이 오늘 강연의 주제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학을 협동해서 배운다. 어떤 의미인가요? 네, 말 그대로 협동해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협동해서 배울까요? 어려운 과제를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서로 나누면서 배우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끼리 사이도 좋아지고요. 수학 성적도 오르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떤 또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네, 아이들이 협동해서 같이 하면 어떤 과제에 대해서 다양한 사고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생각한 하나의 사고뿐 아니라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사고를 접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협동 수학은 네. 동아리나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가족끼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로 접했었는데요. 인도에서는 가족이 모여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그리고 독일에서는 보드게임을 가족들이 모여서 하고요. 실제로 저도 첫째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5학년 딸하고 저랑 보드게임도 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녀한테 숨겨져 있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따님이 5학년이에요. 네,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또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오늘 강연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수학 수업이 어떤 것인지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이 받았던 수학 수업을 생각하실 것 같으신데요. 지금 현재 중학교 수학 수업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요. 네.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였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네. 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기존의 강연과는. 함께 성장하는 협동 수학. 과연 수학 교실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정경희 선생님의 강연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부 강연에서는 협동적인 배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학 수업 시간에 어떻게 협동해서 수업을 하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예습으로 아이들은 수학 수업을 준비해 옵니다. 무슨 예습으로? 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지금은 호치민에 있는 한국학교에 계시는 문태선 선생님과 저희가 공부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미션지를 사용해서 수학 수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이 선생님께 받은 미션지로 예습과 복습을 병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학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용어 정리라든지 그리고 아이디어라든지 신문에서 뭔가 찾아와 하는 것들을 먼저 예습으로 해오는 거죠. 네,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의 양이 변할 때 다른 양도 함께 변하는 예를 2가지 이상 실생활에서 찾아와 봐라 라는 이런 과제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미션지가 아이들한테 어떤 수업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 고민을 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고요. 한 10분 정도면 할 수 있다고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예습으로 무엇을 준비하냐 하면 이 과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교과서를 상세히 봐야 합니다. 교과서에는 굉장히 상세한 설명과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요. 혹시 선수학습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책을 다시 혼자 보면서 자기 주도학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교과서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습을 하면서 교과서를 다시 한번 읽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해올 수 있게 이렇게 미션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미리 예습을 시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예습을 통해서 미션지를 한 후에 그 다음 수업에서는 질문이 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과제를 개발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과제 개발 워크숍도 많이 하시고 수업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어떤 과제들이 수업 시간에 들어가냐면 이런 과제가 나옵니다. 어떠신지요? 한번 읽어보시죠. 택시 요금 계산 이렇게 해요. 예.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막 이러는데요. 수업 시간에 이 과제가 나가면 분위기가 어떨 것 같으세요? 예. 맞습니다. 어머님들 말씀처럼, 예, 부모님들 말씀처럼 애들이 막 아우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맞습니다. 이게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제를 주고 한 5분여 동안 이 과제를 이해할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문맥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거나 또는 이 말이 무슨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질문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친구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충분히 주거든요. 이 과제도 한번 보시죠. 현명하게 물물 교환하기. 굉장히 다양한 뭐 염소, 양, 닭이 나오잖아요. 어떤 친구가 염소를 가지고 옥수수로 바꿔오는 과정을 엄마가 시켜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이 학생이 움직이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요. 굉장히 문장이 길죠. 이 문장을 아이들이 이해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저랑 질문하고 그다음에 학생들하고 같이 자기 옆에 있는 학생이나 모든 애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과정을 해결하는 겁니다. 예, 이제 배움으로 협동해서 배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좀 이해 가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그럼 막 난해하게 질문이 있고 이 시끄러운 교실 안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게 뭐야 하고 자동 자기 옆자기한테 질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친구랑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는 거죠.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친구의 아이디어를 사고의 도구로 삼지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협의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 이 와중에 나 해결한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거나 제가 이제 교실을 순회하면서 이 학생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으면 이 학생이 나와서 발표를 합니다. 예, 저기 앞에 나와 있는 학생 한번 보십시오. 예,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본인의 개인적인 발상을 친구들한테 공유해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듣는 학생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서로 질문을 하고 또 어떤 비판적인 학생은 아주 따갑게 비판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교실에는 비판하는 학생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지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이 개인의 발상을 가지고 다시 지혜를 모아서 해결을 하게 되지요. 1명, 2명, 3명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다 보면 결국 이 어려운 과제가 해결 지점에 도달하는 겁니다. 해결 지점에 도달하면 자신이 해결한 것들을 활동지에다 전부 다 녹여내는 거죠. 활동지 뒤쪽을 보시면 각각 정리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요.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쓰기도 돼 있습니다. 오늘 수학적으로 뭘 배웠지? 그리고 아이들과 나눈 이야기 중에 의문점은 없는지라는 질문을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과정을 이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물론 의문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의문점에 대해서는 제가 해결해 주기도 하고요. 다음 활동지 제시해 주기도 하고요. 미션지에 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이들한테 너희가 좀 알아와 봐줄 수 있겠냐? 라는 질문으로 하기도 합니다. 협동적인 배움의 진짜 목표는 그럼 무엇인가 하냐면요. 친구와 협동해서 서로 함께 성장하기가 주된 목적입니다. 친구랑 협동해서 본인이 성장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도 같이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겠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활동지를 마무리하는 단계인데요. 본인의 생각대로 지금 활동지를 다 구성해서 썼어요. 그런데 보시면 포스트잇이 보이실 거예요. 포스트잇에 보면 식으로 풀기라는 것도 있었어요. 애들이 푼 거 중에.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하다. 그런데 아이들이 설명한 것 중에 본인이 이해 안 간 부분을 느낀 점에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등호가 왜 이렇게 사용돼서 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질문을 저한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빨간 걸로 이제 대답을 해줬죠.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또한 저는 활동지를 매 시간 걷어서 이제 A, B, C, D 평가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다시 불러서 채울 수 있게도 해주는데요. 이게 바로 협동적인 배움의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의문이나 아니면 제가 제시한 선택과제를 아이들은 집에 가서 열심히 연구해 와요. 뒤에 게시판에 제가 붙여놓은 겁니다. 아이들이 연구해 온 색다른 안 또는 뭐 도형을 그려왔다든지 이런 것들 뒤에 게시판에 그려놓으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발표할 시간을 줍니다. 이런 시간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본인이 해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협동으로 배우는 수업이 가장 잘 들어가는 부분은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수학에서 프로젝트 학습을 가장 많이 하는 단원이 통계 단원인데요. 여기 보시면 4명이 같이 모여서 활동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만들어진 4명의 모둠인데요. 이 모둠 아이들이 통계 자료로 삼을 수 있는 주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그 통계 자료에 대한 수집도 본인들 스스로 한 후에 그것을 이제 실물로 만들어내는 거죠. 수업 시간에 다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짠 만들어냈습니다. 예, 이건 교내 통계대회에 같이 활용을 하는데요. 교내에서 통계대회를 열어서 이거에 대한 상장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통계대회도 참 많은데요. 우리나라가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통계대회를 전 세계 대회로 나갔을 때 작년에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런 능력도 대단히 좋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아마 학교에서 이런 수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만든 실물들을 수업 시간에 직접 발표를 하고요. 우린 주제가 뭐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냈으며 어떤 결론을 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표가 끝나면 어떻게 하냐면요.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동료들이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동료들이 평가서를 제출하고 또 무엇이 잘 됐다, 무엇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다음번엔 어떤 걸 하면 좋겠다라고 평가서를 붙여줍니다. 그럼 이를 바탕으로 본인은 본인의 자기평가서를 작성하고요. 저는 동료 평가와 자기평가서를 바탕으로 또 교사가 평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프로젝트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학습이 바로 협동적인 배움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어떠시나요? 모둠 하나하나를 한번 보시겠어요? 어디 다른 데 보는 학생이 없습니다. 다 자기 모둠 안에 있는 과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협동적인 배움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한 과제, 주어진 과제에서 4명이 모두 매달려서 하고 있고요. 이 학생이 심지어 서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수학 수업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 오늘 꼭 팁으로 해드릴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면 수학 수업이 이렇게 협동해서 배우고 질문 있는 수업으로 수학 수업에서 끝난다면 수학 성적이 오를까요? 라는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은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하는 학문입니다. 집에 가서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연습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제가 면담을 해보면 대부분 문제를 열심히 풀었는데 틀린 것들을 다시 보지 않는 학생이 첫 번째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틀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뒤에 있는 해설지를 읽은 다음에 나 이해했어 라고 하고 답을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학생들을 저는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오답 노트를 작성해봐 라고 말을 하거든요. 오답 노트라는 거 학부모님들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시중에도 오답 노트가 나와 있어요. 하지만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예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제가 지도를 한 학생인데요. 보시면 문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쓸 때 이게 초창기 버전이라 문제를 다 쓰고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문제를 요약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전체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요약 정리해서 쓰면 오답 노트를 쓰면서 점점 문제를 빨리빨리 읽는 습관이 되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다음 어떤 것이 필요 없는 조건인지를 자신도 모르게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풀이랑 답에 대해서는 부모님들도 아실 것 같아요. 아, 풀이를 쓰고 답을 쓰는구나. 그런데 이 밑부분에 보시면 틀2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틀2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틀린 이유입니다. 오답 노트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강조를 하는데요. 틀린 이유를 본인이 상세히 씁니다. 뭐 잘못 봐서, 문제를 뭐 잘못 풀어서 이렇게 쓰지 말고 문제를 제대로 안 읽었거나 아니면은 끝까지 안 읽었거나 나는 계산 실수를 계속한다라는 걸 여기다 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오답 노트를 반복해서 쓸 때마다 아,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나는 이 문제를 전혀 모르는구나. 그리고 나는 아주 특이하게도 항상 자신이 실수한 게 반복해서 나와요. 그 반복되는 실수를 본인이 알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그 부분을 수정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답 노트의 포인트 2가지 찝어드렸습니다. 문제를 쓸 때는 요약 정리해서 쓰기. 마지막에 나는 이 문제를 왜 틀렸지? 라고 상세하게. 반성문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앞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뭘 잘못했다. 이렇게 상세하게 쓰는 습관을 들인다면 조금 더 그리고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수학 수업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키우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습니다. 혹시 이거 읽으시면서 이게 뭐에 관한 내용일까라는 생각 드십니까? 인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성. 나는 정직하고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나가 모인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 공감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들이 모인, 내가 모인, 우리가 모인,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사회는 협동하고 소통해야 된답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수학 수업에서 협동적인 배움을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아이들한테 키워줘야 할 인성이 여기에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수학 수업을 하면서 인성을 키워주는 거죠. 그럼 인성을 키우면 애한테 실력이 쌓이는가요? 인성을 쌓아서 제가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미래 핵심 역량을 키워주는 겁니다. 미래 핵심 역량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창의성,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관리, 그리고 신체적 건강, 건강도 잘 챙겨야 된다고 합니다. 문제 해결력, 정보 처리 능력, 진로관리, 의사소통, 대인관계, 시민의식, 다문화 이해 이렇게 10가지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협동적인 배움에서 이 부분의 상당수를 저는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일부 강연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인성을 수업 시간에 같이 키우고 그리고 미래 핵심 역량을 키워서 우리의 자녀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정말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인재로 키워야겠다. 이것이 수학교사인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부 강연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경희 선생님의 일부 강연 참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 수학 시간에 협동 수학을 하는 사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연출된 사진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수학 시간 같지 않아 보일 정도로 열심히 네. 막 과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희 아이들의 불만이 놀지를 않는다라는 게 예전에 불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수학 시간에 놀자,
오늘은 쉬어요.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수업 자체가 놀이와 같아서 아이들이 참 집중도 잘하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말씀 중에 이제 수학 교육으로 인성 교육도 한다라는 말씀이 참 와닿았는데요. 네. 정말 그렇게 되면은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네. 좀 갈 길이 그래도 멀긴 할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예, 그렇겠죠. 하지만 인성이라는 게 따로 교육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정에서도 생활하면서 키워져야 하는 거고 학교 현장에서도 생활 지도로만 인성을 키운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거의 학교의 수업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에서도 인성 교육이 녹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그만 노력이 나중에는 완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동 수학. 뭐 이미 예전부터 이루어지고는 있었을 텐데 이렇게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요즘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사진과 또 실제 예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협동 수학의 가장 큰 장점 뭐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이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교사에게는 일단 제가 협동으로 배우는 이런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네. 아이들이 제가 믿었던 것 이상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오. 협동에서 배우니까 본인의 아이디어를 자신 없게 말하던 아이들이 자신감이 붙는 거죠. 그래서 네. 정말 다양한 사고를 하면서 아,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이런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구나라는 믿음이 생겼고요. 네. 그다음 아이들 스스로는 본인이 가진 생각이 자기가 낸 아이디어가 틀리지만은 않았다는 자신감을 네. 들면서 그걸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네. 저는 성취 의욕이 참 높아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그런 좋은 점도 많을 것 같고요. 인성 교육도 되고 뭐 사회성 발달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아이들이 좀 실력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텐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부분을 위해서 제가 예습을 시키는 미션지를 하고 있고요. 본 수업에 들어가는 과제들은 사실 실력이 없든 있든 본인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활동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습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잘 수정해주고요. 만약에 안 해왔다면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활동지에 들어가니까 무리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1부에서는 그 협동 수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2부 강연을 슬슬 들어봐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 준비가 돼 있죠? 2부의 강연에서는요. 협동에서 배움을 얻었다면 그 배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애들한테 제공하고자 했던 상설 동아리 운영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경희 선생님의 2부 강연 계속해서 들어봐야 되겠죠? 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이 부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2부 강연에서는 협동해서 배웠잖아요, 아이들이. 그럼 그 배움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방법을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움의 나눔, 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상설 동아리라고 써 있는데요. 배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학 선생님들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학생 상설 동아리를 조직해서 이 아이들이 자신이 아는 걸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줘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 일신중학교에서 만들어진 수학 동아리들입니다. 상설 동아리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수업 시간이 있는데요. 그 수업 시간 이외에도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모여서 함께하는 동아리를 상설 동아리라고 합니다. 처음에 보시면 수학 체험반이 있습니다. 실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학 체험 활동을 하고 다양한 수학 체험 행사를 여기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학 배움의 공동체 반인데요. 이 반은 멘토-멘티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동학년에서 멘토-멘티 관계를 유지하고요. 다른 학년, 고학년과 저학년이 또 멘토-멘티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가 준 과제나 본인들이 가져온 과제를 해결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자료 연구반에서는요. 다양한 학습 자료를 직접 제작한다거나 UCC로 제작해 난다거나 교구 만들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보드게임 반에서는 보드게임에 수학이 있어? 라고 하시는데 보드게임에는 수학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드게임의 약점이 설명서 가지고 도저히 활동을 못해요. 수학 교사인 저도 설명서 읽고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고 의문을 품을 때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설명서를 다시 정리합니다. 일반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보고 할 수 있게요. 그리고 그 수학 보드게임을 다른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만드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개의 활동들을 자세히 보시면 뻔뻔한 수학 놀이터라는 이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행사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행사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운영했던 동아리는 이 중에 무엇일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일부에서 강연했던 게 헛되지 않았나 봅니다. 바로 리미트입니다. 학생 상설 동아리 활동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아래쪽에 리미트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리 옆에 혹시 한자를 잘 아시겠지만 이 리자가 무슨 리자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역시 광주 시민들은 교육자십니다. 미는 아름다움입니다. 트는 T의 T를 땄는데요. T는 티칭입니다. 티칭. 제가 해석을 해보면 제 해석이 아니라 리미트라는 용어를 만든 우리 상설 동아리 학생들의 해석입니다. 서로에게 이롭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티칭하는 모임,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순간엔 좀 박수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머니들? 감사합니다. 예, 이 리미트라는 이름을 지은 학생들이 저희 동아리의 한 모듬이에요. 근데 이 리미트라는 이름이 나오자 다른 상설 동아리에서 리미트라는 이름을 사겠다고 저한테 몇만 원씩 들고 오셨어요. 5만 원까지 걸었는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썼습니다. 우리 동아리 활동을 정말 단번에 알려주는 세 마디인 것 같습니다. 리미트 활동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는 평상시에 점심시간에 점심을 빨리 먹고 모여요. 그런 다음에 본인들이 공부할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서로 동학년이 멘토 멘티를 하고요. 고학년도 멘토 멘티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4명이 같이 모르는 걸 질문하고 알아보고 그다음에 언니가 가르쳐주고 이런 활동을 평상시에 합니다. 그러면 매일 그러면 문제집 가서 문제만 푸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제가 굉장히 창의적인 문제도 어느 날은 줘요. 그럼 4명이 모여서 막 토론을 한 다음에 나와서 발표를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점심을 제가 빨리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에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할 수 있는 시간이 참 부족할 정도예요.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 행사가 있을 때는 그 행사를 준비합니다. 한 100명이나 200분의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재료들을 다 준비하고 활동지를 만들어서 제작한다든지 이런 활동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 활동들을 애들이 점심시간에 모이거나 동아리 활동 시간에 모여서 하는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다 오려서 만들어서 봉지에 하나씩 담아놓고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도대체 학교 행사에 어디에 등장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작년에 저희가 찾아가는 수학 체험 부스라는 주제로 일곡동에 있는 근린공원에 가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활동을 하는데 정말 어려웠던 점이 학교에 있는 책상과 의자랑 교구를 모두 끌고 갔어야 됐어요. 한참 끌고 가서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2시간 동안 애들이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다시 그걸 다 정리해서 끌고 학교로 들어오는 활동이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이 책상 다 끌고 가서 애들이 아까 오려서 준비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져가서 애들한테 푸는 거죠. 예. 이 아이들이 저희 동아리 학생들이에요.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가 할 때가 4월이었어요. 작년 4월. 근데 4월에 체험 부스를 운영하겠다고 희망한 학생들이 모두 끝까지 12월까지 한 달도 빼먹지 않고 나왔던 학생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너무나 너희는 진짜 앞으로 어떤 일이 앞에 닥치더라도 너넨 성공할 거야 라고 제가 굳게 믿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안에 중3 아이들이 많았는데요. 이 중3 아이들이 괜찮은 고등학교 가서 아직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연락도 자주 하고요. 근데 이 활동을 하면서 단점이 무엇이었냐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부스를 운영하는 우리 아이들을 빼고 나머지들이 다 유, 초, 저학년이에요. 근데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12월 달에 저희가 동아리를 마무리하며 반성회 같은 걸 했어요. 얘들아, 어떤 점이 좋았니? 내년엔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어? 라고 반성회를 했더니 아이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물론 책상하고 의자 나르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문제점이 본인들이 아는 걸 나누고 싶었어요. 애들한테 가서. 그랬는데 문제는 애들이 너무 어린 거예요. 본인들이 한 거를 설명할 기회를 애들한테 줬으나 애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애들이 자세히 보시면 작품을 다 만들어주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난 배운 거를 알려주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라고 건의를 했기에 올해는 저희가 제목을 뻔뻔한 수학 놀이터라고 바꾸면서
아까 찾아가는 체험 부스는 토요일에 나가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뻔뻔한 수학 놀이터는 정말 뻔뻔하게 수업이 끝난, 일과가 끝난 목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을 짝 반짝한 다음에 철수하는 뻔뻔한 수학 놀이터이면서 재밌는 뻔뻔한 수학 놀이터를 하게 됐습니다. 이걸 옮기면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고민했던 부분이 100명, 200명 오시던 분들이 학교로 안 오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건 기우였더라고요. 예, 학교에서 이제 책상은 교실에 있기도 하고요. 복도 내놓기도 하면서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학부형님들이 또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광주에 있는 수학 선생님들이 오시기도 하고요. 또 주 타겟층이었던 중학교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와서요.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발 디딜 틈 없이 와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물건들이 동날 정도로 이럴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도대체 이 활동이 뭐길래 그렇게 열심히 하지? 라고 하실 텐데요. 이 활동은 체험 수학이라는 겁니다. 수학을 굉장히 싫어하고 난 수학 안 좋아해. 그리고 수학 너무 어려워.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수학을 너무 못했어. 예, 유전자가 원래 그래. 이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는데요. 그런 애들의 특징은 수학 문제만 열심히 풀어서 그래요. 수학 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해결이 안 보이는 거요. 예, 이런 애들한테는 수학이 흥미를 잃어요. 근데 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흥미가 없다면 수업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너무 재미없으니까 나중엔 나는 수학 싫어 이렇게 말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체험 수학 거리를 만든 거예요. 소마 큐브를 만들고 그다음에 프레탈 구조를 만들고 그럼 만들기만 하면 끝나?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고요. 만들기 전에 수학적인 원리를 아이들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나온 활동지를 작성하면서 수학적 원리가 이게 숨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고 결과물을 만들어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물을 집에 가져갔잖아요.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뭔지를 물어봐야죠. 이거 갖고 어떻게 하지?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시면 바로 협동적인 배움이 되는 거죠. 꼭 협동이라는 게 친구들하고 한다는 게 아닙니다. 가족끼리도 할 수 있고요. 동생하고도 할 수 있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학체험 한마당인데요. 수학체험 한마당은 저희가 이런 기회를 우리 학교 애들한테 많이 주고자 노력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빈치 다리 쌓기 대회라든지 그리고 구슬로 만들기 대회라든지 이래서 굉장히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머리 맞대고 하시는 분들 보이십니까? 학생이 아닌 걸로 보이시죠? 머리가 희끗희끗 하신 분 계시죠? 우리 학교 선생님이세요. 이 신중학교 선생님이신데 선생님들이 우리도 하고 싶어 라고 하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상은 못 하셨습니다. 불행히도. 이렇게 수학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려고 아이들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설 동아리 애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배움을 나누면 도대체 나눔을 받는 애들이 수혜자야? 아니면 배움을 주는 애들이 수혜자야? 그럼 그 수혜자는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실 시간이 있어야겠죠. 이 사진을 한번 자세히 봐보십시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저 보이실 겁니다. 여기 대부분이 지금 어른들이세요. 학생들이 이제 1명, 2명, 3명 이쪽에 보이는데 이쪽에도 학생들이 있어요. 테이블에 여기도 있죠. 테이블에 1명 아니면 2명의 학생들이 앉아있고 나머지는 어른들인데 사실 제가 그 회장으로 있는 모나드라는 수학 교원 연구 동아리 선생님들이십니다. 이 선생님들은 목요일 날 오후에 모이셔서 본인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 그 질문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즉 여기서도 협동적인 배움이 있는 거죠. 협동해서 배워서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활동지를 구성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선생님들이 오셔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설명을 하는 걸까요?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학생들이 수학 선생님들인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보드게임 어떻게, 그 다음 이거 접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저희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작년부터 했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했던 애들이 1년 만에 선생님을 상대로 설명을 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아이들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배움 나눔의 수혜자가 누구인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힘든 점이 무엇인지 그리기도 하고요. 저의 창의적인 문제를 점심시간에 주면 다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에 올려요. 이거 해결한 사람 순서대로 올려봐 라고 활동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그 패그 솔리테어라는 수학 게임이에요. 어플로도 있거든요. 요걸 문제를 냈더니 어떤 애가 동영상으로 적어서 올려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라고 올렸더니 또 다른 애가 수정해서 올리고 배움의 깊이를 깊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 여기에 밴드에 한 학생이 작년부터 나는 누구한테 설명하는 게 너무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유치원 아이한테도 설명하는데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못했고 자신이 없어서 하기 싫었었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나는 자신감이 붙었다. 그래서 유치원 애들이면 유치원 눈높이에 맞게,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고학년에 맞게, 그다음 선생님이면 선생님 눈높이에 맞게 다 설명을 할 수 있었다라는 자신감을 획득했다는 글을 요거는 반쪽이에요. 이거보다 더 장황하게 써놨어요. 이걸 보면서 일신중학교 수학 선생님들은 굉장히 마음속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결코 배움을 나눈다는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력의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협동해서 배웠고 배운 것을 나눴다면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경쟁력이 키워지는 거지? 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두 가지 경쟁력이 보입니다. 집단 경쟁력 시대의 인재 모델과 개인 경쟁력 시대의 인재 모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나는 어디에 해당되나 한번 보실까요?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눈치가 있죠. 따라서 잘하죠. 끈기 있어요. 손재주도 있고 말도 잘 들어요. 저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개인 경쟁력 시대에는 계속해서 배운다. 창의력을 발휘한다. 팀 플레이가 아니라 팀 워크를 합니다.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순발력을 발휘한다. 말을 잘한다. 솔선수범한다. 나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나의 자녀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예, 지금은 개인 경쟁력 시대의 인재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협동해서 배우고 배운 것을 함께 나누는 과정이 바로 이런 개인 경쟁력 시대에 맞는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직도 협동해서 배우고 배운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장 수학다운 수업이고 아이들에게 좋은 인성을 키워주는 그런 수업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수업이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부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경희 선생님의 2부 강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리미트, 동아리 이름 참 멋지네요. 저도 너무 멋지다고 네, 생각합니다.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네. 특히 리미트 동아리 아이들이 좀 더 어린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주는 그 장면 참 훈훈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학교가 변하는 것처럼 이제 부모님도 변화하셔야 되고요. 가정도 변해야 될 것 같은데 가정에서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학습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저희 가족들과 하는 일이 수학 보드게임을 같이 해요. 수학 보드게임이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학년에 맞는 보드게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보드게임을 아이와 하며 규칙을 정하고 거기 나와 있는 규칙대로 할 수 있지만 같이 의논해서 규칙을 새롭게 정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 담겨져 있는 수학적 의미도 아이가 좀 더 빨리 저보다 발견하더라고요. 수학 교사인 저보다도요. 네. 그래서 보드게임을 자주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페그 솔리테어라는 문제를 제가 접했을 때 먼저 저희 딸한테 가져갔어요. 이거 해결해보자. 저도 해결을 못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놀랍게도 우리 딸이 더 빨리 저보다 해결을 하더라고요. 오. 예, 그런 걸 보면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수학적인 소재 또는 수학적인 소재가 아닐 것 같은 것도 대화를 하시면서 결론을 내리시는 일을 반복하신다면 네. 학생들이 부모님과 소통하면서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추천해 주실 만한 보드게임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아이랑 하는 것은 루미큐브라는 거를 많이 하거든요. 루미큐브가 네. 숫자를 쫙 배치해서 연속된 수를 낼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나와져 있는 거에서 또 새롭게 가져와서 교환해서
또 연속되게 만들어서 내고 이런 작업을 하거든요. 네. 예, 이 루미큐브 참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빈치 코드라는 것도 있어요. 상대편의 패를 읽는 게임이죠. 네. 그런데 그 패를 읽으려면 다른 사람들의 패를 알고 있어야 돼요. 추측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추측하면서 너 두 번째 패가 얼마지? 라고 이렇게 예측하게 하는 건데요.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보드 게임이었습니다. 네. 네. 루비큐브 다빈치 코드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이제 수학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이죠. 에스크메스 수학이 묻다 시간인데요. 네, 정경희 선생님께 질문 있으신 분들, 네, 손 좀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가장 큰 고민은 5학년 남자 큰아들 때문입니다. 학원 선행은 필수라고 주변에서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학원을 보내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 초등까지는 엄마가 커버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1학년 때부터 꾸준히 그냥 시중 수학 교재로 꾸준하게 계속 학습하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나름. 네. 진짜 과연 이때 학원을 보내야지 아이가 더 머리를 쓰고 주변에 학습하고도 연결이 될 텐데 내가 우물한 개구리로 안고만 있지는 않는지 되게 많이 고민이 되거든요. 네. 아주 우연히도 저희 첫째 딸하고 학년이 동일합니다. 네, 5학년. 그래서, 예, 네. 5학년입니다. 그래서 제 딸을 수학 공부 시켰던 방법을 어머님께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수학 교사로서도 학교에서는 수학 선생님이지만 집에서는 어머님하고 똑같은 학부형이잖아요. 저도 같은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5학년 학생도 딸도 학원에 한 번도 보낸 적이 없고요. 어머님이 하신 것처럼 저도 시중에서 문제집을 먼저 사다가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다음 학기가 시작되기 전 2단원 정도를 예습을 시킵니다. 근데 수학 선생님이라서 가능하냐라는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결코 제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선생님들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그걸 알려주면 외려 애가 수학을 싫어해요. 저는 알려주지 않고요. 2단원을 예습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2단원을 예습하고 학교에 갔을 때는 선생님이 예습한 부분에 대해서 수학 수업을 하시잖아요. 그럼 자신감이 붙어 하더라고요. 네. 집에 와서 반드시 그리고 복습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답 노트를 반드시 하게 합니다. 그래서 5학년인 지금에 와서 같은 패턴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이가 말을 하는 게 엄마 수학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제가 엊그저께도 들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수학 성적이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본인이 한 만큼 나온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성공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5년 동안 또 이게 그 학원에 다니지 않았다고 해서 애가 성적이 안 좋았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우수한 성적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본인이 한 만큼 나오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자기가 왜 틀렸는지. 저는 이런 과정을 초등학교에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어머님 질문처럼 비슷한 고민을 다들 하고 계셨을 텐데 정경윤 선생님께서 아주 명확한 답변을 해주셨네요.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3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예요. 네. 저희는 이제 보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에 흥미가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수학 전문가 선생님께서 그러시는데요. 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수학에 흥미를 갖기 위해 그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려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네. 그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저에게 질문하시는 게 전부 저한테 관련 있는데요. 다행이네요. 제가 첫째 딸이 5학년인데 둘째 딸은 7살이고요. 그다음에 막내가 있어요. 4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7살짜리를 가르치는 걸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7살짜리를 수학을 가르친다기보다는요, 7살짜리도 이제 덧셈 뺄셈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많이 이용하는 게 사실 바둑알이에요. 집에 이제 바둑알을 가져다가 모양도 만들어보고 이것도 하는데요. 덧셈 뺄셈을 할 때 제가 구체물을 주면서 네. 이렇게 이거 가지고 세서 해봐라고 하면서 옆에서 같이 해주거든요. 그러기도 하고요. 또는 우유를 먹으면 우유량이 나오잖아요. 네. 그 량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고 컵에다 이렇게 따라보면서 이게 우유 요만한 게 요만큼 들어가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애들하고 실생활에 있는 걸 가지고
저는 수학교사라 이게 수학이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런 활동을 하면서 밥 먹으면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많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바둑알도 네. 그렇고요. 뭐 우유 마실 때도 그렇고, 콩도 그렇고. 네. 사실 주변 둘러보면 수학 아닌 게 없다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아까 그 PPT에서 예를 드셨던 것처럼 택시 미터 요금 계산 뭐 그런 네. 것도 있고요. 네. 마트에 같이 가셔서 장 볼 때. 예,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세요? 자녀의 수학 고민을 함께 들어주고 계신가요? 네, 또 우리 옛말에 바보와 천재는 백지장 한 장 차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목인 것 같네요. 네, 수학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주소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학부모님들의 수학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